경비! 이거지 당장 끌어내!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와서 난리야! 남편의 고함과 함께 내연녀는 아내의 녹슨 카드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더럽다는 듯 침을 뱉으며 짓밟았습니다. 30년을 식모처럼 살다 쫓겨난 것도 모자라 마지막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히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흙 묻은 카드가 단말기에 꽂히자 은행 전체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 대체 이게 뭡니까? 사색이 되어 뛰쳐나온 지점장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경악합니다. 고물상 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비웃음거리였던 낡은 카드는 모두를 떨게 할 무기가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은 30년의 굴욕을 어떻게 갚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지숙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와 낡은 여행 가방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마치 자신의 30년 인생을 조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시댁의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시부모 뒷바라지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온 30년이었습니다. 소파에는 남편 상철이 내연녀 미란의 허리를 감싼 채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은 지숙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새파란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친 모습이 초라한 지숙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혀를 차며 며느리를 벌레라도 보듯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30년 동안 쌓인 불만과 미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도 갈 곳이 정말 없어요. 친정도 다 돌아가시고.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해놓은 게 뭐 있어.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얹혀 살았으면 됐지. 염치도 유분수야. 상철이 벌떡 일어나며 지숙을 노려봤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 있다고 위자료를 달라는 거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준 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런 건 돈 주고 파출부 불러도 되는 일이야.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돈을 요구해. 나이도 이제 늙어서 써먹지도 못할 주제에. 상철이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3개 던졌습니다. 딱!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흩어지며 거실 전체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숙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란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언니 정말 초라하시네요. 이 코트 좀 봐요. 언제 산 거예요? 10년도 넘어 보이는데요. 미란이 지숙의 낡은 코트 소매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실밥도 다 풀어져 있고 색깔도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미란의 시선이 지숙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결혼 반지도 너무 초라해요. 이런 얇디 얇은 것도 반지라고 끼고 다녔어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미란이 지숙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왼손 약지의 반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머, 이 반지도 우리 오빠 돈이죠? 당장 내놔요. 안 돼요. 이건 결혼할 때 받은 건데. 지숙이 손을 뒤로 빼려 했지만 미란의 긴 손톱이 지숙의 손등을 핥히며
억지로 반지를 빼냈습니다. 손등에서 빨간 피가 살짝 났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요. 제발 놔주세요. 뭘 아파요? 이 정도가 뭐 아픈가요? 늙어서 주름 자글자글한 손에 반지가 어울리기나 해요. 미란이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너무 싸구려네요. 그래도 언니가 끼는 것보단 내가 끼는 게 낫죠? 호호. 시어머니가 지숙의 핸드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핸드폰 이리 내놔. 가족 결합 할인이니 뭐니 해서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흔들어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통신비도 내가 낸 거고 핸드폰 값도 내가 낸 거야. 네가 가져갈 이유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현관으로 가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집 안으로 거세게 들이닥쳤습니다. 지숙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따뜻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어머님,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더 있게 해주세요. 지숙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친정도 다 돌아가시고 제발 하루만 더요. 지숙이 시어머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이 콧물과 섞여 범벅이 되었습니다. 다신 우리 집 대문 쪽으로 오줌도 누지 마.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굵은 소금을 한 움큼 가져왔습니다. 애군 떨어져라. 재수 없는 년. 시어머니가 지숙의 등 뒤에 하얀 소금을 마구 뿌리며 현관 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지숙의 목덜미와 등에 박히며 따끔거렸습니다. 우리 집 문지방도 밟지 마. 당장 꺼져. 상철이 팔짱을 끼고 서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야. 더 이상 염치 없이 여기 있을 생각은 하지도 마. 상철아, 우리 정말 이럴 수 없어.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30년을 살았어도 이제 끝이야. 이혼 서류에도 도장 찍었잖아. 미란이 지숙의 어깨를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빨리 나가세요. 보기 정말 싫어요. 이런 늙은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져요. 우리 신혼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지숙이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신으려 했지만 미란이 재빨리 신발장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신발도 오빠 돈으로 산 거니까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슬리퍼 신고 나가세요. 제발요. 밖이 너무 추워요. 운동화라도. 안 돼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 지숙은 맨발에 낡은 실내 슬리퍼만 억지로 신은 채 현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꽝!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리자 지숙은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쫓겨났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보금자리라고 믿어왔던 집의 문고리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흔들어 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저 얼어 죽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상철과 미란의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겨울 밤 공기가 얼굴을 핥히듯 매서웠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지숙은 얇은 외투깃을 바짝 여미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가 너무 커서 걸을 때마다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이 시려서 감각을 점점 잃어갔지만 갈 곳이 없어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얇은 옷 사이로 파고들어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어느새 발걸음이 마포대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서니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검푸른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가로등 불빛을 반짝반짝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끝내버릴까.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서럽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난간을 넘으려니 다리가 떨려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용기마저 없는 자신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내가 뭘 잘못했다고. 30년을 바쳐 살았는데. 목이 쉴 정도로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괜찮나? 이런 추운 날 밖에서 저러네. 술 먹고 저러나 보지. 요즘 이상한 사람 많더라. 빨리 지나가자. 괜히 엮이면 귀찮아. 시선이 부담스러워 지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헤매며 걸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온몸이 떨렸지만 앉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꽁꽁 온몸을 녹일 곳을 찾다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숙을 사랑해줬던 사람. 아빠 보고 싶어. 해가 뜨자 지숙은 무의식적으로 발길을 경기도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 친정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낙골당이었습니다. 버스비조차 아까워서 몇 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쓰러질 뻔했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낙골당에 도착한 지숙은 구석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언제부턴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트럭을 몰고 고무를 줍던 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수가 정말 힘들 때가 되면 이걸 열어봐. 아빠가 너 혼자 남겨질까봐 준비해둔 거야. 꿈속의 아버지가 무언가를 지숙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배고프고 추워. 지숙이 아버지를 붙잡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아직도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낡은 코트 안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지숙은 주머니 깊숙한 곳을 이리저리 뒤적거렸습니다. 손끝에 뭔가 딱딱하고 작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쥐어주셨던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상한 카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테두리가 다 삭아서 부서져 내리고 군데군데 붉은 녹이 슬어서 원래 색깔조차 알 수 없는 볼품없는 검은 카드였습니다. 아버지가 고물상에서 주워오신 건가? 카드는 너무 낡아서 어느 은행 것인지 심지어 카드가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라도 사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지숙은 그 낡은 카드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행 개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이틀을 굶은 지숙은 납골당을 나와 시내로 향하며 편의점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까지 있었습니다. 꼬르륵. 배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지숙은 주머니 속 동전들을 세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2장과 500원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2,000원으로는 김밥 하나도 못 사겠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가장 싼 삼각김밥도 2,500원이었습니다. 지숙은 침을 꿀꺽 삼키며 편의점을 등졌습니다.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지갑을 탈탈 털어서 겨우 마련한 버스비 800원을 쥐고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지숙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쳐다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으리으리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 쌩쌩 달리는 고급 차들을 보니 지숙은 자신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찌질하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저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금융가에 도착하자 지숙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하이힐 소리를 타닥타닥 내며 걸어가고 남성들은 반듯한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벤틀리, 벤츠 같은 최고급 승용차들이 번쩍번쩍 빛나며 지나갔습니다. 지숙은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려 했지만 거울도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코트에 때 묻은 부분을 손으로 털어봤지만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나? H은행 본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는 온통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회전문 앞에 선 지숙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이틀 동안 씻지 못해 거무스름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슬리퍼는 한쪽이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도 될까 쫓겨날 텐데. 지숙이 망설이고 있을 때 덩치 큰 청원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이고 체격도 건장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청원경찰이 지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쭉 뻗었습니다. 노숙자분은 은행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 불쾌해하시니까 딴 데로 가세요. 지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보러 온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지숙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청원경찰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업무라고 하시는데 무슨 업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원경찰이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지숙에게서 나는 냄새가 역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말고 저쪽 공원에 가면 무료 급식소 있어요. 거기 가면 따뜻한 밥도 주고 하니까 거기로 가세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 여자 뭐야? 냄새나게 왜 저러고 있어? 청원경찰이 잘 맡고 있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숙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저는 정말 업무가 있어요. 아버지 유품을 확인하러 온 거라고요. 지숙이 거의 소리칠 듯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간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게 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왔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청원경찰이 잠시 망설이더니 무전기를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1층 로비, 의심스러운 인물 출입. 주의 바람. 오버. 무전기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청원경찰이 마지못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가시되 소란 피우시면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숙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는 순간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은행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숙은 압도당했습니다. 바닥은 온통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로 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난생 처음 밟아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지숙은 더욱 위축되어 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로비 중앙으로 나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번호표 기계를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러 개의 버튼 중에서 일반 상담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나온 번호표에는 104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보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89번이었습니다. 아직 15명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만 지숙은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의자에 자신의 더러운 옷이 닿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대신 기둥 뒤에 서서 전광판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비싼 정장을 입은 VIP 고객이 지숙 옆을 지나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손목에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숙 근처를 지나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남성이 손으로 코앞을 부채질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숙은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틀 동안 씻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리며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에 쥔 녹슨 카드가 땀에 젖을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을 때 직원이 뭐라고 할까 벌써부터 걱정되었습니다. 잔액 부족이라고 하면 어쩌지. 혹시 도난 카드라고 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고물상에서 주워온 쓸모없는 카드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구 쪽을 슬쩍 바라보니 직원들이 지숙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104번 고객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냄새도 나고 다른 고객들이 불만 제기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진 사람이 상대하는 걸로.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자신에게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지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95번, 98번, 101번. 드디어 103번이 호출되었습니다. 지숙의 차례가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에 104번이라는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동시에 기계음으로 10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지숙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3번 창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숙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키보드를 타닥타닥 치면서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카드가 있는데.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우, 자기야. 이번 몰디브 여행 진짜 대박이었어. 돈 좀 넉넉히 환전하고 카드 한도도 확 늘리자. 그 목소리는 분명 상철의 것이었습니다. 지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상철과 미란이 은행 회전문을 요란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하와이안 셔츠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미란은 화려한 휴양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밀짚 모자를 쓰고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어 딱 봐도 호화로운 여행을 다녀온 티가 났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번에 몰디브 가서 돈을 얼마나 쓰고 온 거야? 카드 명세서 날아온 거 보니까 내가 아주 기절초풍을 하겠더라고. 하하. 상철이 큰 소리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어머, 오빠도 참. 그깟 돈 몇 푼 쓴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 거예요? 오빠 회사 잘 나가잖아요. 돈 걱정은 개나 져버려요.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뜰까? 미란이 팔짱을 끼며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자신의 새로 맞춘 네일아트를 자랑하듯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달러로 바꾼 돈 다시 환전하고 내 명의로 카드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쇼핑할 때 편하게. 은행 로비의 다른 고객들이 두 사람의 화려한 모습과 큰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철과 미라는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더욱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숙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푹 숙여 몸을 기둥 뒤로 더 깊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머리에 얹었던 선글라스를 벗어든 순간 날카로운 시선이 지숙을 훑어봤습니다. 오빠 잠깐만. 저기 기둥 뒤에 쭈그리고 있는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미란이 상철의 팔을 톡톡 치며 지숙을 가리켰습니다. 상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지숙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곧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거 지숙이 아니야? 뭐야,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상철이 성큼성큼 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다른 고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야, 이지숙, 너 여기서 뭐하고 자빠졌냐? 상철이 지숙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숙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더니 이젠 은행 와서 구걸질이냐? 밥값이라도 동냥하러 왔어?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30년 동안 얹혀 살더니 이제는 이런 데까지 와서 구걸질이야?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업무를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지숙은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듯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하이힐을 딱딱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우, 세상에. 언니 꼴 좀 봐.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창피해서 원, 냄새나서 옆에 못 가겠네.
이런 모습으로 은행에 들어오다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미란이 지숙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언제 마지막으로 씻었어요? 그때 미란의 시선이 지숙의 손에 들려있는 녹슨 카드에 머물렀습니다. 잠깐, 저거 뭐야? 손에 든 거 카드예요? 미란이 지숙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듯 빠르게 빼앗았습니다. 아, 이게 대체 뭐야? 더러워. 파상풍 걸리겠네. 미란이 카드를 손가락 끝으로만 잡고 징그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물상 딸이라더니 정말 쓰레기를 주워왔네요. 이런 걸 카드라고 들고 다녀요? 미란이 긴 빨간 손톱으로 카드의 녹슨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녹가루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건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주겠다. 엿 바꿔먹지도 못하겠네. 미란이 역겹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더니 카드를 바닥에 3개 던졌습니다. 탁! 카드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럽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바라보더니 입에서 침을 모았습니다. 퇴! 미란이 카드 위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카드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밟아서 버려야지. 안 그래요? 호호. 미란이 발로 카드를 비비고 밟으며 지숙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카드에 묻은 침과 미란의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굴욕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이요. 그만해주세요.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흙먼지와 침이 묻은 카드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더러워진 카드를 가슴에 소중히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흑흑, 미안해. 내가 못나서.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은행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옷소매에 카드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침과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 후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창구 직원은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지를 여러 장 꺼내서 손을 감싸고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네요. 이런 걸로 업무를 보시겠다고요? 직원이 인상을 쓰며 카드를 단말기에 억지로 꽂았습니다. 카드가 너무 낡아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붉은색 경고창들이 연달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전체에 요란한 시스템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창구의 컴퓨터 화면이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입이 벌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카드가 어떻게 여기에? 직원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비상벨 소리에 놀란 은행 청원 경찰들이 곤봉을 빼들고 창구 쪽으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며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난 사고인가요? 보안팀 출동, 보안팀 출동. 그 모습을 본 상철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훔친 카드 쓰려다가 걸려서 경찰 부르는 거야.
상철이 손가락으로 지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여간 고물상 딸년이라 손버릇이 나빠. 남의 카드 훔쳐서 쓰려다가 걸린 거야. 도둑년. 상철은 지숙과 엮이면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미란아, 빨리 튀자. 우리까지 재수 온 붙으면 어떡해. 경찰 오기 전에 빨리. 상철이 미란의 손을 잡아채며 황급히 은행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뛰는 바람에 바퀴가 바닥에서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 여자 도둑이었어요? 무서워라. 미란도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 없었지만 상철을 따라 서둘러 회전문으로 향했습니다. 빨리빨리. 잡히면 우리도 경찰서 가야 돼. 두 사람이 회전문을 빠져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저런 범죄자랑 같이 살았다니 소름 끼쳐. 상철과 미란이 은행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감히 어디서 비상벨이 울려. 누군가가 급하게 뛰쳐나오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과 미란이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내부에 울려 퍼지던 비상벨 소리에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비상벨이 왜 이렇게 울려대는 거야. 정 지점장이 넥타이도 비뚤어진 채 헐레벌떡 창구 쪽으로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셔츠 소매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 났어? 강도라도 든 거야? 응? 지점장이 3번 창구로 달려와 직원의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마스터 001이라는 코드명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예금주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헛것 보는 거 아니지? 마스터 1호가 정말로 있었다고? 지점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숙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들어 올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카드를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사모님, 세상에, 30년 만에, 정말 30년 만에 드디어 오셨군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빨갛게 되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아버님께서 언젠가는 따님이 꼭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주변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지점장님이 왜 저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계시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지점장이 벌떡 일어나서 청원 경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세요. 그리고 VVIP실을 즉시 개방하라고요.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은행의 최고 귀빈이십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원 경찰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의 자동문을 잠그고 임시 휴업 안내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이곳은 너무 시끄럽고 번잡합니다.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이 지숙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최고급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VVIP실은 일반 고객들이 볼 수 없는 최고급 공간이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고급 카페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지숙은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엎드려 카드를 주워 담던 자신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점장이 최고급 차를 준비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후 지숙 앞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30년 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지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었죠. 은행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은행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몰려와서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은행에는 줄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지숙은 숨을 죽이고 지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낡은 고물 트럭을 몰고 은행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평상시에도 고물을 팔러 가끔 오시던 분이셨거든요. 지점장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트럭 짐칸에 고물이 가득했는데 아버님이 그 고물 더미를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고물 더미 아래에서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백 개의 금괴였습니다. 지숙이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무기명 채권도 엄청나게 많았고 외화도 상당한 양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으신 거였죠. 지점장이 감동의 겨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행이 망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은행을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금 덕분에 우리 은행이 파산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지점장이 지숙이 들고 있는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 카드는 사실 특수 티타늄으로 제작된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혹시나 도난당할까봐 겉면에 특수 도료를 발라서 고철처럼 보이게 위장해 두신 겁니다. 지점장이 서랍에서 특수 용액이 들어있는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 용액으로 닦으면 본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지점장이 용액을 헝겊에 묻혀 카드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도료가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그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색 본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와! 지숙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카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눈부시게 반사되며 고급스러운 광택을 뿜어냈습니다. 지점장이 컴퓨터를 켜서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현금만 5조 원입니다. 지점장이 모니터를 돌려 지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숫자를 보고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평생 1,000원, 10,000원을 아껴가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이런 돈을 모으셨다고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구두쇠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그 엄청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본인은 고물을 주우며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딸을 위해서는 이런 거대한 유산을 준비해 두셨다니요. 지점장이 일어나서 금고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것도 함께 맡겨두셨습니다. 따님이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시면서요. 지점장이 편지 봉투를 지숙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지숙의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 된 편지지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딸 지수가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건 이 못난 애비가 죽었다는 뜻이겠구나.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못난 애비라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가난하게 키워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혼자 남겨졌을 때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이 돈을 남긴다. 이 돈으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넌 아빠의 자랑이다. 언제나 사랑한다. 지숙이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서름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숙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지숙의 오열을 지켜봤습니다. 몇몇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지숙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운 지숙이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쫓겨나고 무시당하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이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앞으로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점장이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모님. 지금부터 저희 은행의 모든 시스템이 사모님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 지점장은 은행 최고의 VVIP 케어팀을 즉시 가동했습니다. 전담 매니저부터 퍼스널 쇼퍼, 스타일리스트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숙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새로운 옷을 마련하러 백화점으로 가시겠습니다. 최고급 브랜드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퍼스널 쇼퍼 김 실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수많은 재벌가 부인들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비싼 옷을 입어도 될까요? 넝마주이 옷이 더 편한데. 지숙이 여전히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당연히 최고의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명품관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지숙을 맞이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매니저들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먼저 기존에 입으셨던 옷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지숙이 입고 있던 30년 된 낡은 코트를 벗겨주었습니다. 그 코트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옷과 작별하셔야 해요. 새로운 인생에는 새로운 스타일이 필요하거든요. 30년 동안 입었던 낡은 옷과 신발들이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구멍난 스타킹, 늘어진 스웨터, 밑창이 해진 구두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숙은 그것들과 함께 과거의 자신도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보세요. 스타일리스트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정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코트와 프랑스산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수제 가죽 구두까지 완벽한 세트였습니다. 피팅룸에서 새 옷을 입고 나온 지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세련되고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저인가요? 지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준 머리카락이 우아하게 웨이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해준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차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물해준 새로운 인생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딸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지숙이 거울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지숙은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총지배인과 모든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빨간 카펫이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호텔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지배인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궁금해하며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과 명품 가방을 든 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대접받지? 아마 재벌가 분인 것 같은데 얼굴이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200평이 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침실, 서재, 그리고 개인 다이닝룸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가에서는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꿈 같네요. 지숙이 큰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아온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숙은 룸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에는 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 요리들이 가득했지만 지숙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호텔 중식당에서 가장 비싼 짜장면을 주문하고 싶어요. 네, 짜장면 말씀이신가요? 컨시어지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트러플 짜장면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부탁드려요. 30분 후 룸서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쟁반에 정성스럽게 담긴 트러플 짜장면이었습니다. 일반 짜장면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숙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면을 입에 넣는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동안 값싼 짜장면만 드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이런 비싼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지숙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상철의 친구인 명석이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명석은 강남 일대의 고급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네. 이제 호텔이나 가서 술 한잔 해야겠다. 명석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VIP 고객들과 미팅을 자주 하던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던 명석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을 여러 개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명석이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궁금해진 명석이 호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탄 여성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제가 아는 분 같아서 그랬어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명석이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하고 계신 분이에요. 들리는 얘기로는 호텔 매입까지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호텔 매입이요? 명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만 쇼핑으로 몇 천만 원은 쓰신 것 같던데요. 명석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마침 상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상철아. 너 혹시 내 전처 이지숙 씨 소식 들었냐? 응, 왜? 갑자기 그 여자는 왜? 상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내 전처가 로또라도 맞았냐? 지금 호텔에서 돈을 물쓰듯 쓰고 있더라. 명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찜질방 갈 돈도 없을걸? 진짜야. 그랜드 하얏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하고 있고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쓰고 다녀. 몰디브 여행에서 돌아와 카드값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상철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야, 너 술 먹었냐?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호텔에 살아? 진짜라니까? 잠깐,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명석이 재빨리 호텔 CCTV 모니터를 몰래 찍어서 상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본 상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분명 지숙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재벌 부인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지숙이야? 상철이 경악하며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이것 좀 봐봐. 미란이 달려와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이 여자가 언니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지숙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지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상철이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오빠 그때 은행에서 일 기억나요? 그 여자가 이상한 카드 들고 있었잖아요. 맞다. 그때 비상벨도 울리고 난리가 났었지. 상철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그때 훔친 카드가 진짜였나 봐요. 어떻게 해서 안 걸리고 돈을 빼낸 거예요. 미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그래, 분명 훔친 돈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정식으로 이혼 도장 찍기 전이잖아. 상철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니까 그 돈은 반은 내 거야. 아니, 훔친 돈이니까 내가 신고해서 다 되찾아야지. 상철은 즉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가요? 제 아내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도주했어요. 고소장 좀 작성해 주세요. 상철이 거짓말로 범벅된 고소장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부패한 형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 형사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상철이 뒷돈을 약속하며 지숙의 체포를 의뢰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어떤 비열한 짓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는 평온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숙은 호텔 로비 라운지의 VIP석에서 정지점장과 함께 중요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 이영수 기념 장학재단 설립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버님의 이름을 딴 재단이 정말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정 지점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특히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지숙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연탄 지원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셨거든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십니다. 초기 운영 자금만 100억 원을 출연하신다고 하셨죠?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의 사회 공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은 많이 있어도 의미 있게 쓰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재단 설립 세부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투숙객들도 평화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돌아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랐고 금속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상철과 미란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란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카메라 장비를 든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부패한 형사 박 형사와 인터넷 방송국 기자들이었습니다. 상철은 로비를 재빠르게 훑어보더니 지숙을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을 가리키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있다. 저 도둑년 잡아라. 당장 안 잡아. 상철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온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내 회사 공금 5조 원을 횡령해서 도망친 사기꾼이 바로 저 여자다. 상철이 지숙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 도둑년이 내 돈을 훔쳐서 여기서 호화 생활하고 있었어. 경찰도 찾고 있는 중대한 범죄자야.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범죄자라고 하는데? 5조 원이라고 했나? 엄청난 금액인데?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투숙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가까이 보려고 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여자가 범죄자라고? 아까까지 점잖게 앉아 있었는데.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라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스마트폰을 재빠르게 꺼내 라이브 방송 앱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란TV입니다. 미란이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로 향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충격적인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봐주세요. 미란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여자가 제 남자친구의 전 부인인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미란이 카메라를 지숙 쪽으로 돌리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남편 회사 돈을 무려 5조 원이나 훔쳐서 도망쳤어요. 지금 이런 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면서 돈을 물 쓰듯 쓰고 있었던 거예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뻔뻔하네요.
돈 훔쳐서 호텔에서 놀고 있었다고요? 5조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미란이 더욱 흥분하며 계속 방송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불륜까지 저질렀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야반도주한 거라고요. 미란이 완전한 거짓말로 시청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자극적인 방식으로 포장했습니다. 지숙은 상철의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달렸던 상철의 폭력과 고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서 다시 그 지옥 같은 나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지숙이 위축된 모습을 보고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지숙이 자신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냉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도둑질하고 나서는 할 말이 없나 보네.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상철이 지숙에게 성큰성큰 다가가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당장 내놔. 이 도둑년아. 상철이 지숙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지숙의 머리가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리며 목이 아팠습니다. 새로 맞춘 고급 정장이 구겨졌습니다. 30년 동안 먹여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고 도망쳤지. 이제 다 끝났어. 제발 놔주세요. 저는 정말. 지숙이 간신히 말했지만 상철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저렇게 폭력을 써도 되나?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지숙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패한 형사 박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후반의 박 형사는 상철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고 온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첩을 높이 들어 보이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박 형사가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 들며 지숙을 위협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지숙 씨, 당신은 업무상 횡령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됩니다. 박 형사가 형식적으로 체포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기계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인터넷 방송 기자들은 이 결정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형 카메라와 플래시를 동시에 터뜨리며 지숙의 모습을 찍어댔습니다. 여기 좀 봐요. 카메라 이쪽으로. 좀 더 클로즈업으로 찍어야지.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얼굴 좀 들어보세요. 기자들이 지숙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자극적으로 찍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지숙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정 지점장이 이 상황을 보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점장이 급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은행의 정식 고객이시고 모든 자금이 합법적으로. 하지만 상철이 지점장의 말을 거칠게 막았습니다. 당신도 한통 속이지? 은행 직원이랑 짜고 돈 세탁해 준 거 다 알고 있어. 상철이 지점장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지점장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지점장이 바닥에 등을 부딪히며 아픈 신음을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사람이 넘어졌어. 저러면 안 되는데. 미란도 이 기회에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섰습니다. 지숙에게 다가가 협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고요. 미란이 지숙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길게 키운 빨간 손톱이 지숙의 얼굴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상철이 지숙의 바로 앞에 바짝 다가서며 협박했습니다. 야, 이지숙. 지금 당장 5조 원 포기각서에 사인하면 우리가 합의해 줄 수도 있어. 상철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평생 감옥에서 썩을 각오나 해. 빨리 결정해. 아니면 사기죄에 횡령죄까지 다 뒤집어 써서 무기징역도 각오해야 할 거야. 호텔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소동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덩치 큰 남성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박 형사가 경찰 수첩을 높이 들어 보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 공무 집행입니다. 수사에 방해가 되니까 모두 물러서세요. 공무 집행 방해로 여러분까지 다 연행하기 전에 당장 비켜. 보안 요원들이 경찰이라는 말에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업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숙은 사면 초과의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소중한 유산까지 모두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당해온 폭력과 억압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닥에 넘어져 있던 정 지점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고 구겨진 정장 소매를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총지배인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총지배인이 지점장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즉시 로비 상황실에 있는 직원에게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지금 즉시 LED 스크린을 가동하세요. 미리 준비해둔 그 영상을 재생하라고요. 총지배인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호텔 로비 중앙에 설치된 초대형 홍보용 LED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광고와 안내 방송이 나오던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한 것입니다. 소란스럽던 로비에 갑자기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대형 LED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상철과 미란 그리고 박 형사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미란이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 지점장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점장의 신호에 따라 로비 중앙의 대형 LED 스크린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측이 미리 호텔과 협의하여 연결해둔 CCTV 영상이 선명한 화질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60인치가 넘는 초대형 화면에 며칠 전 은행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란스럽던 로비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철의 고함 소리도 미란의 라이브 방송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투숙객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당사자들까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화질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지숙의 손에서 녹슨 카드를 낚아채는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란의 험악한 표정과 지숙의 당황한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세상에, 파상풍 걸리겠네. 고물상 딸이라더니 쓰레기를 주워왔어? 화면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미란의 말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란이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더럽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침을 뱉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서 상철이 팔짱을 끼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퇴! 스크린에서 미란이 카드에 침을 뱉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뾰족한 하이힐로 카드를 짓밟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저런 몰상식한 짓을 다 하네. 현재 로비에 서 있는 미란과 화면 속 미란이 똑같은 사람임을 모든 이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입고 있는 옷은 다르지만 얼굴과 목소리가 동일했습니다. 정지점장이 로비 한가운데로 나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재빨리 가져다 준 무선 마이크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소음이 멈추고 사람들이 지점장에게 집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카드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저것은 우리 은행 설립 초기의 소중한 유품이자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남긴 정당한 상속 재산입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3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이 나라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은행을 구해주신 분의 유품입니다. 그 고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이 침뱉고 짓밟은 것입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물건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딸을 위해 준비한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화면과 지점장의 설명을 듣고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벌받을 놈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완전히 인간도 아니야. 투숙객들과 구경꾼들이 상철과 미란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부모 은혜도 모르는 짐승들. 저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녀. 상철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완전히 조작된 영상이라고. 상철이 손을 휘저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장 꺼. 이거 내 초상권 침해야. 무단으로 CCTV를 틀 권리가 어디 있어. 하지만 이미 상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미란도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화면 속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로비 입구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과 정식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은행 본사 법무팀과 정식 경찰 병력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무고 및 공갈 사건이 신고되어 출동했습니다. 진짜 경찰서장이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단 정식 경찰관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은행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지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준비해 주신 자료들 모두 가져왔습니다. 지점장이 경찰서장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서장님, 여기 모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저 남성이 접수한 고소장이 완전한 허위라는 증거들입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저 박상철이라는 남성이 실제로 저지른 회사 공금 횡령 내역서입니다. 저희가 은행 거래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경찰서장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가 매우 상세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매수된 형사 박 형사는 슬금슬금 도망치려 했습니다. 뒤쪽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보안 요원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덩치 큰 보안 요원이 박 형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 형사와 인터넷 방송 기자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상처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미란이 상철의 등을 마구 밀면서 발뺌했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 괴롭히라고 해서 한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그냥 여자친구 노릇만 한 건데 왜 나까지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해. 상철도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까지 나를 배신하는 거야? 우리가 한편 아니었나?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지금까지 떨고만 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지숙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이 멍하니 서 있는 상철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숙의 움직임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상철은 지숙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야, 지숙아. 우리가 얘기 좀 해보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상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탁!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크고 명쾌한 소리였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 30년 청춘의 값이다. 지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식모처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모멸을 주었던 것에 대한 대가다. 지숙이 상처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까지 모독한 것에 대한 응징이다. 지숙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네가 저지른 죗값은 감옥에서 제대로 치러라. 경찰관들이 상철과 미란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 최미란, 당신들은 무고죄와 횡령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상한 계획을 세워서.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너도 같이 했잖아. 상철과 미란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려 하자 경찰관들이 둘을 떨어뜨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지숙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란의 라이브 방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상철과 미란을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최악의 인간들이네. 저런 악질들은 처벌받아야 해. 지숙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숙은 정 지점장에게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점장님이 아니었다면. 지점장이 지숙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 편안해지십시오. 더 이상 누구도 사모님을 괴롭힐 수 없을 겁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모님을 위해 준비해 주신 새로운 인생을 마음껏 누리세요. 1년 후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구치소 면회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수의를 입은 상철이 플라스틱 의자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횡령죄와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의 얼굴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큰 소리치며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란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거야? 진짜냐고. 상철이 면회온 지인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버렸다는 거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뿐만 아니라 내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빼서 가져갔다더라. 지인의 말에 상철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미란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면회가 끝나고 혼자 남겨진 상철은 독방 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습니다. 아,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철이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차가운 벽만이 메아리를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절규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상철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면회실에 새로운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지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지숙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자세, 그리고 품격 있는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상철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지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숙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나를 구해주러 온 거지? 상철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판결문과 위자료 청구 관련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이혼? 위자료? 지숙아,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지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저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합니다. 30억 원? 그런 돈이 내게 어디 있어? 상철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으면 재산 압류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상철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한 번만 봐줄 수 없어? 내가 나오면 정말 잘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상철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콧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란이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고. 하지만 지숙은 상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간 당했던 모든 모욕과 폭력이 떠올랐습니다. 지숙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지숙이 돌아서자 상철이 절규했습니다. 지숙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지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컨벤션홀에서는 성대한 개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 이영수 기념 장학재단 현판식이었습니다. 지숙은 상속받은 5조 원 중 절반인 2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쾌척하여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컨벤션홀은 기자들과 내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취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이번 재단 설립의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지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숙이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고물을 주우면서도 항상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챙기셨죠. 지숙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갈 곳 없는 여성들과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는데 그런 경험이 재단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갈 곳 없어 거리를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억울한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지숙은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최고급 벤츠 세단의 핸들을 잡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1년 전에 배운 새로운 취미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요. 지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 아버지의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지숙은 트렁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브랜드에서 맞춘 양복 한 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한 번은 정말 좋은 양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주문한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습니다. 납골당 앞에 선 지숙은 비석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석 위에 양복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년 전 지점장이 본래 모습으로 복원해준 황금색 카드를 놓았습니다. 녹슨 카드는 특수 처리를 통해 본연의 황금색을 되찾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숙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 덕분이에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왜 그렇게 아껴가며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지숙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준 이 선물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의미 있게 살겠어요. 지숙이 눈물을 닦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 사이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햇살이 비석과 황금 카드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숙이 미소를 지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무겁고 억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백미러로 납골당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황금색 카드가 여전히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숙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앞에는 뻥 뚫린 직선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숙이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힘차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녀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새로 돋아나는 연두색 나뭇잎들이 희망적인 봄의 전령이 되어 지숙의 새로운 여행에 함께했습니다. 카드가 햇살에 찬란하게 빛나며 이야기는 감동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숙처럼 30년간 억압당하고 무시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에 있어도 언젠가는 빛이 보입니다. 지숙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평생 준비한 선물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왔을 때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에서 찾을 수 있죠. 지숙이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숙처럼 자신만의 황금 카드를 발견하여 당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